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서울대 영어교육과의 김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요. 미디어 생태계 변동의 시기, 삶을 위한 리터러시를 생각한다입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저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무언가가 쌓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자기가 성장했다고 느끼죠. 그런데 그것이 바벨탑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자기 안에 쌓여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리터러시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저희는 앞으로의 세계에선 더더욱더 다리로서의 리터러시, 브릿지로서의 리터러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4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4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히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지금 독서의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사실 리터러시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라틴어인 리테라투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리테라투스는 고대의 그 이야기인데, 고대의 언어인데 이때는 문학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리터러시가 높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문학적인 조예가 없다면 고대에는 리터러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중세에 가면은 유럽 중심의 리터러시가 이제는 라틴어라고 하는 고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한국 사회에서 한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듯이 유럽 사회에서는 라틴어를 얼마나 잘 다루는가, 라틴을 통해서 고대의 문헌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유럽에 태어나셨다면 아마 리터러시가 떨어지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리터러시의 의미는요, 사실은 구텐베르크 은하계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사실 몇백 년이 안 된 것이죠. 그 상황에서 몇백 년간 저희가 사실은 이런 근대적인 리터러시를 이야기해 왔고요. 모국어를 읽고 쓰는 능력으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터러시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지금을 문명사적 변환이라고 합니다. 리터러시의 시대에서 신구술 시대, 즉 동영상과 이 구술 미디어가 지배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진단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유튜브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문자 생태계의 영향력은 여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의학이나 과학 논문이 동영상으로 쓰일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제 생각에는 수십 년 안에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AI로 대표되는 문명사적 변환이 있죠. 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명입니다. 코드는 기본적으로 문자 문명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동영상이 그것을 대체할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시대에서 이 문자 생태계와 동영상 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대안적인 모색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독서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요. 성인의 종이책 연간 독서율은 52.1%, 독서량은 약 6.1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7년에 비해서 각각 7.8포인트, 권수로 따지면 2.2권이 줄어든 수치라고 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줄어든 이유인데요. 그 아래 이제 글씨를 보시면 책 이외에 다른 컨텐츠를 이용하기 때문에를 독서를 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로 답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29.1%가 이렇게 답을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유튜브의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독서와 사회적인 읽기라고 하는 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생각을 답을 드리기보다는 4가지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이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유튜브와 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입니다. 예. 잠깐 화면을 봐주시면요.
제가 강연을 나갔습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제가 수업 때 많이 하는 활동인데요. 메타포를 만드는 겁니다. 자, 책 읽기는 나에게 뭐뭐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나에게 무엇이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괄호를 넣어 보시겠어요?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대답한 것을 제가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책 읽기는 초등학교이다. 옛날에는 좋아했지만 굳이 안 돌아가고 싶은 곳인데 책 읽기도 옛날에는 좋아했지만 지금은 별로 재미없다. 유튜브는 나의 삶이다. 굉장히 단도직입적이네요. 나의 삶이다. 삶의 낙이다. 왜냐하면 너무 재미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책 읽기는 나에게 밥이다. 항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튜브 시청은 지옥이다. 왜냐하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책 읽기는 나에게 장기적인 즐거움이다. 처음에는 읽기가 힘들지만 다 읽은 후에는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나에게 단기적인 즐거움이다. 듣는 즉시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책 읽기는 나에게 휴식처이다.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서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나에게 책이다. 특이하죠? 유튜브는 나에게 책이다. 왜냐하면 책처럼 새로운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책 읽기는 나에게 악몽이다. 이 학생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악몽입니다. 왜냐하면 하기는 싫지만 현대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몽이다라고 합니다. 유튜브는 나에게 사탕이다. 왜냐하면 재미있지만 점점 나를 갉아먹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유튜브에 대한 메타인지가 좀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자, 한두 개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책 읽기는 나에게 수업이다. 중간에 집중을 안 하면 놓치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나에게 간식거리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계속 보게 되기 때문이다. 책 읽기는 나에게 운동이다.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즐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나에게 마약이다. 무섭습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줄 모르고 끝없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학생은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튜브는 나에게 빈틈없는 삶을 채워주는 물이다. 빈틈없는 삶을 채워주는 물이다. 왜냐하면 남는 시간은 대부분 유튜브를 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느껴지는 게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책과 유튜브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새로운 세대의 삶과 미디어를 이해를 하고 있나요? 단순히 우리가 배워왔던 방식, 우리가 읽어왔던 방식을 지금 이 세대에 혹시 부과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제가 책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요즘 친구들의 리터러시가 문제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읽지 못하고 긴 호흡으로 책을 소화하지 못하고 읽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삶이 바뀐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교과서와 전과 세대입니다. 그래서 전과를 가지고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검색과 소셜미디어와 동영상으로 세계를 봅니다. 단순히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구성합니다. 즉, 제가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과 지금 세대가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는 우리는 우리 새로운 세대의 삶과 미디어를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책 읽기의 풍경인데요. 자, 이런 장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 이 책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여기 줄친 문장 너무 끝내주지 않니? 여기 메타포를 썼는데 이 작가는 정말 엄청난 메타포를 쓰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런 메타포를 썼을까? 나도 이렇게 절묘한 메타포를 써보고 싶다. 이 단어는 굉장히 적확한 단어를 쓴 건데 난 이렇게 딱 맞는 단어를 쓸 때 되게 쾌감을 느껴. 자, 첫 번째 소설의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난다? 이거 되게 소름 돋지 않니? 자, 이런 대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어낸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책에 대해서 흥분해서 토론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교사들이 잘 이끌어주고 독서 동아리에서 잘 이끌어주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게임이나 아니면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가 브이로그를 보면서 침튀기면서 얘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보면서 그들이 그것을 나누려고 하고 그것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 많이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아까 첫 번째 드렸는데요.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본답니다. 그래서 왜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튜브는요, 자유로워요. 학교는요,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유로움을 갖다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은 야, 유튜브 그거 몸에 좋지도 않은 거 불량식품 같은 건데 보지 마가 아니고 무엇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거기에 천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책이라고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나 무엇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학교에서 그 메인 몸이라고 하는 그런 메타포를 썼는데 그런 매여 있다라고 하는 감각을 해방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는 이제 막 시작이 되었고요.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리터러시의 위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리터러시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위기라기보다는 즉 미디어가 변해서 유튜브가 많이 들어와서 위기라기보다는 사실 리터러시 행위의 기쁨의 위기라는 겁니다. 독서라는 게 즐겁지 않고 글을 읽는 게 즐겁지 않고 글을 쓰는 게 기쁘지 않을 때 국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그들에게 고역일 때 과연 읽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죠.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서 자신의 존엄을 실현하고 자유를 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롭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 그 미디어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책 읽기냐 유튜브냐의 문제 이런 이분법보다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기쁨과 자유를 느끼게 하는 미디어 활동인가가 훨씬 더 핵심적인 연구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로부터 특히 유튜브로부터 독서에 대해서 사회적 독서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를 쓰기 전에 다른 책들을 좀 썼는데요. 그 중에 책 한 권의 제목이 어머니와 나라는 책입니다. 별다른 대단한 책은 아니고요. 제가 어머니와 약 5년여간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를 하다가 갈무리를 해서 수필집을 쓴 겁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서 잠깐 생활을 했거든요. 네, 외국에서 생활하기 전까지는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남짓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많이 안타깝게도 늙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를 관찰하게 되면서 단둘이 이제 있게 됐습니다. 동생들이 먼저 저보다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났고 저랑 어머니랑 단둘이 하루 종일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몇 년을 지내면서 어머니와의 대화를 하다가 복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반대로 어머니 또한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제가 그 책을 제가 좀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굉장히 입이 무거웠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 책을 쓸 때였습니다. 5년 동안 책을 썼는데 어머니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책이 나온 날 어머니한테 그 책을 드렸는데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가 이런 책을 쓰는지 몰랐는데 이런 책이 있었구나 라면서 좀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처럼 효도를 잘 못하는데 그날은 하루는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책을 들고 나서 어머니가 감동을 하신 다음에
지하철역까지 배웅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하철 플랫폼에서 마치 연인들이 이렇게 빠이빠이 하듯이 어머니가 저 이제 빠이빠이 해주셨어요.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4시간이 안 돼서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의 대화가 이런 대화였는데요. 어머니 연락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성우야, 책 다 읽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머니의 리터러시에 대해서 그 정도의 능력, 역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다 읽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아니 지금 4시간도 안 됐는데 200몇십 페이지짜리 책을 다 읽으셨어요? 라고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내용을 다 읽으실 수가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얘기잖아. 우리가 나눴던 얘기잖아. 우리가 살았던 얘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보통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하면요. 아까 제가 바벨탑이라고 하는 비유를 썼는데 학식이 높은 사람, 보통인 사람, 낮은 사람, 아주 문해력이 떨어지는 비문해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수직적으로 놓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삶에 터한 문자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학교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 현재 과학과 인문사회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포함시키고 누구를 중심부에 놓고 누구를 배제하는가 혹은 누구를 변방에 놓는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굉장히 선입견이 많았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3시간 정도의 동안에 책 한 권을 다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삶과 연결돼 있을 때 그들의 삶에 터할 때 사실은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의 위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평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를 자유롭게 하고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 사회의 리터러시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는 위계를 짓는 혹은 차별을 하는 혹은 배제를 하는 그런 리터러시로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문가라든가 리터러시의 전문가들 포함해서요. 리터러시 전문가를 포함해서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사회적인 측면을 가지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많이 아는 것으로 리터러시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을 어떻게 더 평평하게 만들 것인가, 그죠? 더 공평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다리로서의 리터러시를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로 리터러시를 재개념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3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리터러시 활동은 어떤 관계를 만들고 어떤 권력을 생산합니까? 우리의 리터러시가 혹시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변방과 주변부에 있는 그런 리터러시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토니 모리슨이라고 하는 작고한 그 노벨 문학상을 타신 분의 강연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향이 강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권력이 있거나 부가 있거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학가인 토니 모리슨의 그 입장에서 보면요,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변방에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변방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을 때 자신은 더 문학을 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4번째인데요. 완벽히 다른 맥락을 구축하는 시대입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조금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제 경험에서 굉장히 제가 망치로 꽝 맞은 것처럼 깨달음 얻었던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한 2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가려고 택시를 탔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택시를 타면요, 기사님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디 가세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딱 타자마자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랬더니 아, 그거 모르세요?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북한군들이 지금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북한군 병사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계좌를 다 하나씩 터줬대요. 그래서 계좌가 모든 북한군 병사에게 주어졌답니다. 그리고 제가 내는 세금을 통해서 북한군 병사들이 모두 월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손하게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화를 내시면서 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미디어도 제대로 안 보고 공부 안 한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상했죠. 왜냐하면 그 주장의 신빙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일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요즘에 그 인터넷에서 논쟁을 보다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글을 갖다가 막 쓰다가 댓글 보면은 아, 이렇게 문해력 떨어지는 것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혹은 글도 못 읽는 사람들이 무슨 논쟁이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글을 읽지 못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지금 이 시대의 문해력에? 저는 이 시대의 문해력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사실은 글을 읽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히 다른 맥락을 구축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택시 기사분의 세계와 제 세계는 어떨까요? 우리는 소셜미디어에서 따르고 싶은 사람만 따르고요. 유튜브 가서 보고 싶은 채널만 구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계를 갖다가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이야기가 진리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 택시 기사님의 세계와 제 세계는요,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완벽히 다른 맥락을 구축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리터러시의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독서라든가 글쓰기라든가 다양한 리터러시 활동에서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이 맥락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맥락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인 독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거의 완벽히 부족화된, 그러니까 트라이벌라이즈 된 거죠. 그러니까 부족화된 맥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독서가 필요할까요? 우리 가족은, 지역사회는, 학교는, 직장은, 또 소셜 네트워크는, 출판계는, 또 독서지원단체는, 리터러시 실천가와 비평가들은 어떤 독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까요? 이 맥락의 분리를, 맥락의 완벽한 분리를 넘어서기 위해서 어떤 독서가 필요한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그 문제의식 하에서 앞으로의 리터러시의 교육과 독서의 방향은 네 가지여야 되지 않는가, 네 가지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텍스트 중심의 리터러시에서 생애사 주기에 따른 멀티 리터러시의 발달로 변화입니다. 즉, 텍스트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것이 그들의 세계를 넓힐 수 있느냐의 문제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멀티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활자가 아닌 영상과 소셜미디어와 검색을 합해서 우리가 리터러시 활동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생애사 주기별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더욱 더 중요해지긴 하겠지만 독서만을 사실은 고집하지 않는 그런 리터러시 실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리터러시를 갖다가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것이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비슷한 얘기를 드렸는데 저와 책을 같이 쓴 엄기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젊은 층의 리터러시를 문제 삼는 사람들의 리터러시를 문제 삼아야 된다. 즉, 저 같은 사람들의 리터러시를 문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의 리터러시를 가지고 새로운 세대의 리터러시를 평가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학교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죠. 그런데 사실은 학생들의 삶의 터전은, 삶의 양태는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젊은 세대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연령대가 어떻게 상호 이해하고 교섭하고 소통할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의 문제로 재개념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그 문제의식은요. 앞으로는요. 아까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드렸지만 문자 해독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 리터러시에서 관계와 맥락, 즉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민감성으로 리터러시가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타자의 삶에 대한 관심으로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안다,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타자의 세계를 얼마나 이해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가닿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비판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확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과서를 읽고 책을 읽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와 타자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사회를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네 번째 항목은요. 개인의 역량 담론에서 배움과 성장의 조건, 그리고 사회적인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공공성 담론으로서의 변화입니다. 독서를 한다라든가 문해력이 뛰어나다든가 하는 게 여태까지는 상당히 개인의 능력으로 많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 사람 책을 많이 읽어 라든가 그 사람은 굉장히 학식이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사회적인 인프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게 독서 동아리와 같은 그런 사회적 독서,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학교를 중심축으로 하는 그런 리터러시 활동이 있다면 지역사회와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곳에 공간에 어떤 리터러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가, 즉 동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세혈관들이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모세혈관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과 그런 조직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야겠고요. 사회적 독서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저희가 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벨탑이 아닌요. 다리로서의 리터러시, 무언가를 쌓아가는 리터러시가 아니라 연결되고 공감하고 연대하는 리터러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고 무엇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이 내가 무엇을 성찰하게 하느냐, 또 내가 어떤 것을 소통하게 하느냐, 또 마지막으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인 연대를 도모하느냐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터러시 생태계와 권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큰 단어가 나왔는데요. 권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권력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리터러시를 정의하는 방식에서, 평가하는 방식에서, 독서 토론을 하는 방식에서, 이끄는 방식에서 다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을 좀 놓고 이 사회의 권력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재개념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고민을 했으면 하고요. 이것이 삶을 위한 리터러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독서로 초대하고 그 초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변화해 나가는 삶을 위한 리터러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문제의식과 네 가지 방향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사회적 독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